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니. 생각보다 저번에 편집한 팟캐스트 내용이 잘 나와서 그렇게 막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편집으로 좀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오늘은 이제 개발자의 외부 활동 뭐 이런 큰 주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큰 카테고리로는 뭐 책을 집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의나 뭐 강연 이런 것도 있고, 뭐 발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그렇고 수진님도 그렇고 이 뭐 멘토링, 강의, 뭐 외부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게 좋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통 질문을 하나를 먼저 해보면 이런 퉁쳐서 이제 외부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강의, 발표, 멘토링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 뭐 형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처음으로 발표했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히 있어. 그게 언제였더라? 2016년에 네이버 D2라는 곳에서 iOS 개발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게 이어지진 않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넥스트의 교수님이 추천해줘가지고 그때 내가 한 6개월 전에 출시했었던 그 개인 앱, 수업 프로젝트로 개발했던 앱이 앱스토어에서 막 상위 랭크에 들고 이랬었어가지고 그거 개발한 거를 좀 발표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었어. 그냥 온라인에 공유하려고. 네. 발표 그냥 뭐 배운 점들 뭐 어떻게 개발했는지 막 이런 거를 그냥 슬라이드 쉐어에 올려가지고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모태로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발표를 했지. iOS 개발자들 상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짧은 발표였어. 어쨌든 그냥 경험 공유고 뭐 기술적으로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한 30분 정도 되는 발표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발표도 발표인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발표가 굉장히 내 커리어 방향에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결정적으로 거기서 내 iOS 개발에 약간 뭐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멘토님을 거기서 처음 만났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발표자가 나 외에는 다 실제 네이버 현업 개발자분들이셨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나중에 일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인턴도 하고 뭐 나중에 네이버에 합류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그 네이버 D2라는 데가 디벨로퍼 릴레이션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서 또 거기 분들이랑 또 알게 되니까 나중에 또 다른 발표 기회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때 이제 개발을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던 때였는데 그냥 얼렁뚱땅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이제 그 길로 그거가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돼버린 거지.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표가 끝났어.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와가지고 막 재밌었다 그러고 좋았다고 하고 그러주니까 또 좋고 뿌듯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뭐 발표도 좀 더 나중에 자주 하게 되고 그런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활동을 약간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도 뭐 당연히 그때는 막 스타트업 열풍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 자본과 어떤 네트워크가 없는 스타트업이 뭔가를 이제 어텐션을 받으려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나가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건 지금도 되게 똑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커리어들이 대부분 사수가 있고 막 팀이 제대로 갖춰진 환경보다는 그냥 뭐 팀이 뭐 예를 들면 5명이 있는데 개발팀 5명 중에 저 혼자 전공자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뭐 그런 환경이 되게 많았어서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서 자급자족으로 배워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한창 인공지능 뭐 CNN 뭐 이제 모델들 막 나오고 그런 것들 공부를 하면서 하는 시기였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최신으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어디에 접목을 시켜서 뭘 해봤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행사들에 다 있었어요. 오프라인 행사들 뭐 모두의 연구소 뭐 이제 이런 그 외부에 되게 많이 있었고 이게 지금 몇 년도?
이게 2018년도. 2018년도 말 2019년도 얘긴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뭔가 이제 공부를 더 하려면 외부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2018년, 2019년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020년 19년이구나. 2019년에 제가 이제 클래스 101에 갔는데 처음으로 개발팀이 제대로 갖춰진 스타트업에 간 게 클래스 101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굳이 내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뭔가 사람을 뽑고 할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조금 더 저는 그런 회사일수록 더 그런 외부 활동을 하는 환경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래스 101에서 이제 데이터 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팀을 만들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든 과정을 이제 공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데이터 야놀자 이런 컨퍼런스에서 관심이 엄청 받아지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뭐 개인도 그렇지만 아니면 완전 진짜 뭐 클래스 101급이 아니라 뭐 시리즈 A도 가지 못한 그런 스타트업에서 뭐 제가 이런 거 해봤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거에 관심 있는 주제가 뭐 핫한 주제라면은 뭐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또 그렇게 막 관심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클래스 101쯤 되는 그래도 개발자가 막 100명 있다는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했구나, 이건 어쨌든 이제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발표를 한번 하고 이력서를 거의 뭐 몇십 장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 데이터 관련만 특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 팀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했던 활동인데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이력서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럼 그 발표가 원래 그런 좀 홍보, 알리고 채용 목적으로 한 거였던 거야? 아니면은?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좀 이제 액티브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링크드인이나 그런 뭐 서칭 포털에다가 뭐 광고를 태우는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뭐 PA라고 그때 불렀는데 데이터 분석가들을 많이 뽑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 선정이 돼서 그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짜 그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도 모르고 회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잖아. 브랜드도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를 쌓아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나도 내 생각에도 그런 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그런 거 같이 중요한 것 같아. 심지어 이게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컨퍼런스에 그냥 보이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NIC 미덕 가보면은 막 오거나이저나 발표자가 저기 JP 모건 체이스에서 나오잖아.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은행이구나, 그냥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이런 테크 컨퍼런스에 연관되는 거 보면은 그냥 그 이름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쵸. 저쪽 사람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뭔가 좀 개발자들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첫 번째 주제로 책지필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책을 썼던 게 책 쓰기 시작한 거는 2020년 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책을 뭐 언제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은 사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게 제가 이제 블로그에 뭐 이것저것 올렸던 것 중에 추천 시스템 3시간 만에 뭐 만들기, 뭐 AWS 퍼스널라이즈를 이제 사용해본 경험과 튜토리얼 같은 걸 올린 게 있는데 이제 그 글이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연락이 오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출판사 그 편집자 분이 연락이 왔는데 BJ 퍼블릭이라는 뭐 거기도 개발 서적을 몇 개 이렇게 내는 뭐 출판사인데 들어봤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뭐 기간도 맞춰야 되고 뭐 이상한 뭐 제가 그때 뭔가 처음 해보니까 그치. 이제 막 부담스럽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블로그 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이제 약간 좀 되게 개발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코딩을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써진 글이라서
아 이걸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편집자분이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처음에 그 써주신 글 기반으로 이렇게 분량을 좀 늘려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냐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1년을 주시더라고요, 계약 기간을.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거고,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퇴고하는 뭐 그게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 지켰어요, 그거를. 그게 생각보다 그 1년을 진짜 지키는 게 어렵고. 분량 뭐 그런 게 있어서 리퀘어먼트가 분량보다는 이 내용의 완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목차를 쓰는 거는 사실 뭐 오래 안 걸려요. 목차는 오래 안 걸리는데, 그 목차를 예를 들면 뭐 200페이지로 채운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채우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코드 내용을 뭐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고, 그런 뭐 철학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채우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진짜 비전공자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일단은 카피 페이스트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가 좀 목적이었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뭐 그렇지만 뭐 공식 문서 들어가서 그냥 코드 스니펫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잘 되네 하면 이제 수정해서 하는, 이제 거기에 리액트의 철학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모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책들이 이미 많잖아요. 그런 뭐 철학을 설명하는 책들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초급자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할 말은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은데, 네. 이걸 좀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채우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쨌든 그 첫 블로그 글은 이제 중급자를 위한 거였지만, 이제 책은 좀 이제 아예 생초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타겟으로 좀 바꿔서 쓰기 시작한 거구나. 그렇죠. 사실상 그 블로그 글에서 실제 책에 사용이 된 부분은 그냥 추천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밖에 거의 없고, 네, 실제로 그 책에서 사용된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치부터 해서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어 가지고. 그럼 궁금한 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백엔드 만드는 거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뭐 비전공자 혹은 뭐 이제 갓 코딩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타겟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네. 근데 뭔가 추천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한 단계 좀 더 깊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아예 생초보도 추천 시스템을 궁금해할 거다 혹은 궁금해하는 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타겟을,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도 처음에 얘기를 해줬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부트캠프도 핫해지고 좀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점이니까,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를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추천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차별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력서에 쓴다라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넷플릭스 클론을 한 거예요. 그냥 넷플릭스 같은 그런 뭐 영화 DB랑 썸네일이랑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평점 같은 걸 매기면 그거 기반으로 추천이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어쨌든 그거를 컨셉추얼하게라도 구현을 그렇게 해 보면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뭐 작동을 하는 원리까지는 몰라도 뭐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을 뭐 파이썬 패키지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이제 쓰게 됐죠. 웹사이트도 만들면서 그 웹사이트에 추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오케이. 완결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했던 게 목적이었고.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목차까지는 작성을 뭐 쉽게 했어요. 목차 작성하는 건 뭐 한 달도 안 걸렸는데 원고를 작성을 하는 게 뭐 그때 뭔가 이게 책을 어쨌든 쓰려면 집중을 좀 해서 뭐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일단 좀 안 됐고 그래서 그 계약서 쓰고 나서 한 뭐 3개월 동안 거의 한 줄도 못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ChatGPT도 없을 때고. 그쵸. 그래서 그냥 안 썼죠. 안 쓰고 있다가 이제 편집자가 바뀐 거예요. 그 전 편집자분이 이제 퇴사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제 인수인계가 또 다른 분한테 돼서 이제 그 다음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뭐 된 게 없는데 뭐 죄송한데 좀 못했다 하니까 이제 또 그분은 또 근데 되게 그 딱 출판사 편집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제가 인상을 받은 분인데 되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막 뭐 약간 20대 여자분이신데 그냥 화상으로 이제 그때 뭐 이제 했는데 다 그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년 지키신 분 없다. 그러면서 일단 뭐 한 챕터라도 한번 써볼까요? 약간 갑자기 학생이 된 느낌으로 그래서 재밌네. 그렇게 해서 뭐 작성을 시작을 하고 사실상 그 원고의 한 80%가 작성이 된 게 그 시기인데 3개월 안 걸려서 거의 다 작성은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초벌 작성을 한 내용이 뭐 내용적으로 코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제 분량이 한 100페이지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최소 200페이지는 돼야 된다라고 했었고 근데 책이라는 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리려면 늘릴 수 있잖아요. 뭔가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시각 자료 뭐 스크린샷 캡처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또 한번 해달라. 스크린샷을 좀 더 넣어주세요. 뭐 그런 거를 또 했어요. 그런 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윈도우 유저들이 또 있으니까 윈도우 제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거는 편집자님이 좀 해달라. 캡처만 좀 해달라. 뭐 예를 들면 파이썬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캡처해주면 내가 그거 넣겠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 이제 작성을 다 한 거는 결국에는 맨 처음에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한 1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1차 원고가 다 끝났고 그러니까 퇴고가 가능한 원고가 됐고 그래서 퇴고는 이제 그쪽에서 교열도 한번 봐주고 그다음 뭐 이제 코멘트 넣고 뭐 그게 한 2달 정도 걸려요. 2달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베타 리더. 그치 베타 리더가 또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베타 리더가 실제로 베타 리딩을 하는 기간에 제가 그때 이제 헤로쿠를 썼거든요. 배포를 헤로쿠에다가 했는데 그때 헤로쿠가 무료 정책을 없앴어요. 그래서 취약하지 이 외부 환경.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록이었는데 AWS에 배포하는 게 본문에 있고 무료로 배포하는 방법 하면서 헤로쿠를 썼는데 이제 무료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무료라는 말만 지우자. 그래도 무료라는 것만 빼고 부록은 살리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또 너무 없으니까 뭐 미국 비자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막 플라이라는 그 배포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툴이 있었는데 이거 또 다시 쓰기엔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깃에다가 올려놓든지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거의 2년 걸린 것 같아요. 계약 시점부터 2년 걸려서 이제 실제로 서점에 배포가 됐고. 근데 아까 100페이지였는데 이제 200페이지로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걸렸어? 나는 그게 엄청 어려울 것 같거든.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던 게 진짜? 스크린샷을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말로 그 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마존 AWS 회원가입이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캡처 한 2장 넣으면 페이지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진짜 상세하게 만든 거죠. 그치. 네,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뭐 여기서 뭐 계좌 정보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스크린샷을 넣어서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고 있었는데 이제 막 그렇게 자세하지는 더 않았고 자세히. 근데 이제 그 늘릴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스크린샷으로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막 부록이라 해서 거기에도 막 그런 거 썼어요. 뭐 클라우드 플레어에 뭐 프론트엔드 배포하는 거랑 뭐 헤로쿠로 백엔드 배포하는 거랑 뭐 이제 스타트업에서 뭐 개발자로 살아남기 뭐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마인드셋 이런 것까지 해서 예전에 막 블로그 썼던 것들 그쵸 또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늘려서 분량을 채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분량이 200페이지가 딱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열하고 이제 베타 리딩 하시는 분들이 여기 뭐 잘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더 내용 부연 설명하고 뭐 이런 걸로 좀 추가를 많이 했고 글로 추가하는 건 진짜 안 늘어요. 글로는 이게 분량이 너무 안 늘고 스크린샷이나 뭐 시각 자료 이런 걸로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쓰고 이제 거의 2년 걸려서 이제 출판이라고 하나? 그쵸. 네. 출간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책을 처음 그렇게 해보니까 다양하게 연락도 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책을 봤다 이걸로 혹시 강의를 제작해볼 생각 없냐 뭐 그 되게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한기용님이라고 그 기용님? 네, 그분이 갑자기 뭐 후배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혹시 강의 찍어보실 생각 없냐고 거기도 프로그래머스 운영하잖아요. 맞아. 프로그래머스에 이제 강의 플랫폼 런칭을 했다고 뭐 그것도 연락 오고 막 북토크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북토크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책도 좀 나눠주고 멘토링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했었고 해서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리어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냐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애초에 타겟이 조금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이라 보니까 그런 건 있었고 근데 한번 써보니까 느낀 거는 이거는 그냥 인생 살면서 한 번은 해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이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어쨌든 뭐 물론 블로그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제 책은 좀 뭐랄까 뭔가 격식이 있다 해야 되나? 그렇지. 뭔가 나도 뭔지 알아. 나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뭐 요즘 블로그 뭐 출판도 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요즘 뭐 블로거나 뭐 이런 컨텐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체 출판 뭐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근데 너 말대로 진짜 그냥 딱 이 종이 책이 딱 있다는 게 뭔가 그 인류의 지식의 한 점이라도 내가 기여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서점을 좋아해서 서점을 자주 가다 보니까 뭔가 이런 책에 꽂혀 있는 것들 여기에 막 내 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긴 하던데.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맨 처음에 딱 그 제안을 받고 써봐야겠다 결심을 했던 가장 큰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뭐 책을 씀으로써 뭐를 기대했어? 뭐를 얻고 싶었다? 한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로 딱 이걸 결정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개발자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향을 하는 사람들에 그때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때 당시 멘토링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특히 한국 개발자들이 너무 이런 사고방식이 약간 커리큘럼 이런 거에 엄청 집착을 하고 예를 들면 백엔드 개발자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 커리큘럼이 테크트리가 있고 뭐 처음에는 뭐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나중에 뭐 배포까지 그러니까 약간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게 딱 이렇게 벽이 뭔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테크트리가 명확히 구분이 뭔가 되어 있는 느낌. 네네. 그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딱 나눠지진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술에 따라서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지만 뭐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특히나 조그만 회사들에서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딱
R&R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제가 멘토링을 이제 막 하면서도 느꼈던 게 멘토링을 1대1로 한 게 아니라 팀 멘토링을 한 적이 있어요.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받고 그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고 멘토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걸 조언해주는 약간 멘토링이었는데 거기서도 막 그 슬랙에서 대화를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백엔드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데이터 팀에서 해결하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멘티들끼리 멘티가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이제 뭐 생산성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레이 에리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백엔드도 있고 프론트엔드도 있는데 그렇지, 뭔가 그렇지. 이제 되게 애매한 그렇지 그런 거 많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프론트 쪽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백엔드에서 봐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냥 딱 공유지의 비극으로 남는 그런 거라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조금씩만 이 영역들을 다 알아도 전 특히 이게 주니어 이제 초기 커리어를 쌓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8년차, 10년차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뭐 본인이 계속 해왔던 게 있겠지만 처음에 부트캠프에서 경력을 쌓아서 새로 입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지도 않을 거고 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하나의 제품단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듈들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이 필요해서 이건 어떻게 뭐 조합을 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이제 큰 그림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교육 과정도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철학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예를 들면 멘토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책을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생각도 책에 이제 담겨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도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만들지만 어쨌든 그 내부의 중요 로직인 추천 시스템도 같이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프로젝트 자체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그렇죠. 배포까지 다 이제 그냥 그 책 안에서 그냥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데이터, 그다음 배포 이렇게 해서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좀 목표로 해서 되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제 책을 써보지를 못했으니까 경험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너가 좀 전에 말한 궁금해할 때 여기 이 책을 봐라. 내가 써놓은 여기 이거를 봐라. 그런 목적도 있다고 했을 때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사실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의 큰 비중도 그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일이 많았고 또 약간 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나 뭐 이런 거를 전달할 일이 많았어.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그쵸, 똑같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글로 남겨두자. 그래서 블로그로 한 것도 있거든. 그래서 블로그 남겨두면 이거 봐라. 그냥 링크 주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글 쓰면서 또 뭐 회사 다니면은 새로 팀원도 내가 팀을 옮겨서 새로운 팀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신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그쵸.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의 철학이나 나의 의견을 이제 내 블로그 글로 대체한다거나 그리고 또 좋은 게 그렇게 남기면은 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서로 의견을 공유하기도 더 수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금전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 그 출판 업계 자체가 저자한테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저자들 중에 되게 파워가 있는 저자들이 있어요. 뭐 100만 유튜버라든지 어디 회사 CEO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좀 계약을 다르게 할 텐데 그냥 일반 그런 저자들은 10%가 인세거든요. 그래서 10% 그러니까 판매된 거에 10% 정도만 정산을 받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제 출판사에서 적자죠. 출판사에서 적자인 게 그 1쇄를 다 팔아야 흑자가 겨우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쇄도 다 거의 못 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 쇠가 나와야 일단 흑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나도 개발을 하면서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워낙 온라인 교재도 많고, 그리고 내가 개발을 약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뭐 무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인터넷 강의들이 막 생길 때여가지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개발 서적은 조금 이제 뭔가 책을 쓰고 싶다는 목적에 그렇게 막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저만 해도 뭐 책으로 공부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검색어도 모르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 책을 하나 쥐어주고 여기서 시작을 해라. 맞아. 이 정도의 의미는 좀 있을 것 같고. 혹시 책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책이 직접 집필하는 것도 있고 보면은 개발자들은 또 번역서도 꽤 많이 하잖아. 그쵸. 그래서 뭐 번역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은 있어? 제가 쓰는 거? 그러니까 너가 번역을 하는 다른 해외 책을?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번역 이제 뭐 원서들을 읽잖아요 가끔씩. 그 원서를 읽다 보면은 약간 오버헤드가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에. 번역 작업이.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걸 구현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 강의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발표를 먼저 할까요? 발표? 발표. 일단 형의 경험에서 그 트라이 스위프트가 행사 이름이죠. 여기에서 이제 발표했던 경험을 좀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해외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왜 그랬지? 이때가 약간 스위프트 언어를 되게 밀던 때 아니에요? 애플에서. 스위프트, 그치. 스위프트는 뭐 나왔을 때부터 엄청 밀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뭐 스위프트 모임이 몇 개 없어. 그리고 내 생각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렛츠 스위프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발표도 했었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해외가 궁금해진 것 같아. 해외 컨퍼런스는 어떤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컨퍼런스를 해보려고 진짜 뭐 이직할 때 서류 넣듯이 거의 한 20군데 넣었던 것 같아. 검색해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딱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스트라이 스위프트 뉴욕에서 했던 거랑 또 희한하게 보스턴에서 스위프트 페스트라는 또 다른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요 두 개가 돼가지고 요 두 군데에서 그 발표 내용은 같았어. 주제는 똑같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마침 발표 내용은 뭐였냐면은 AR이랑 AI를 같이 이제 섞어서 앱을 만든 게 있었거든. 나 혼자 한 건 아니고 넥스트에서 같이 일했고 네이버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신데 AI 쪽 클로바 팀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AI 모델 막 좀 개발해 주시고 그걸 내가 코어 ML 써가지고 막 iOS 앱에 넣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셀카를 찍으면은 그 얼굴을 잘라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매긴 다음에 지폐 있잖아. 지폐에다가 그 사람 내 얼굴을 박아주는 거야. 그걸 AR로 이제 카메라를 지폐를 쐬면은 실제로 이 지폐에 내 얼굴이 박히는 그런 그냥 해본 앱이야. 근데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AR이기도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걸로 그냥 발표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주제로 냈더니 두 군데서 됐지. 근데 주제는 뭐 그냥 흥미 위주의 주제였는데 해외 컨퍼런스 해서 이제 가장 그때 크게 얻은 거는 그 스위프트 페스트에서 엉클밥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행사 주최자가 그분 엉클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키노트를 해달라고 해서 오셨어. 그래서 그분 키노트가 굉장히 영향을 나한테 많이 또 받았어.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느꼈던 차이점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그런 모임이랑 외국에서의 모임에. 굉장히 차이가 있었지. 일단은 뭐
일단 해외 컨퍼런스는 비싸. 그러니까 한국은 뭐 몇만 원이잖아. 그쵸. 그리고 보통 당일이고 해외 컨퍼런스는 티켓 값만 몇백 불, 1000불 넘어가기도 하고 보통 며칠을 하지. 뭐 2, 3일.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자들끼리 만날 시간이 많아. 그래서 네트워킹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며칠을 보니까 계속 그쵸, 보니까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그냥 중간중간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발표자 행사 측에서 발표자들끼리만 또 행사 전에 모여서 얘기도 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스위프트 페스트 이제 그때 지금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보스턴에 왔었어. 그래서 그냥 같이 그 저녁 식사를 갔었는데 거기 마침 자원봉사자 담당자가 있었던 거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뭐 한두 명이 빵꾸가 나서 좀 자리가 없대. 그럼 관심 있냐고 물어본 거야, 자원봉사. 그래서 와이프는 그때 이제 개발하기도 전인데 그냥 자기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출입증 나눠주고 개발자 티셔츠 나눠주고 그런 것도 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교류를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때 만난 개발자분 또 한국 분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분도 있고. 확실히 해외 컨퍼런스나 해외 그런 미덕들은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이제 되게 중심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기회들을 만드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기술 내용을 공유를 하고 듣고 그것도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뭐 이제 새로운 어떤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예를 들면 뭐 네이버에서 이런 기술로 뭘 만들었대. 그러면은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이거 적용해서 해보자. 이제 딱 그냥 기술의 전파 이거가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이 좀 있고 해외는 이 사람이 듀어벌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면 DM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행사장에서 또 뭐 네트워킹 시간에 가서 그거 나 너무 흥미있게 봤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 하는데 혹시 너 같이 해볼 생각 있냐? 약간 이런 네트워킹에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성향 차이, 그러니까 뭐 행사가 어떤 걸 더 장려한다.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해외 컨퍼런스에서는 그러니까 뭐 iOS 컨퍼런스인데 iOS 개발자 아닌 사람들도 꽤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 스위프트 페스트는 그 주최자라고 해야 되나? 주최자가 iOS 개발자가 아니야. 아마존에서 테크 리드하는 뭐 백엔드 개발자인가?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하고 또 행사 도중에 알게 된 다른 뭐 자원봉사자분도 그냥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근데 그냥 참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가 말한 기술의 전파, 뭐 새로운 iOS 그런 게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려고 개발자들끼리 모이는 이런 이벤트 그런 거 보러 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런 게 좀 저는 한번 해보면 되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미있다는 거를 이게 약간 인간 본성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게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뭘 같이 한다거나 같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10년 동안 알고 지낸 어떤 좋은 회사를 다니는 개발자보다 그렇게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나한테 훨씬 더 어떤 밸류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또 발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해외 발표도 여기서 발표하고 와서 그거를 또 유튜브에 올려주고 하니까 또 누가 보고 나서 또 해외 어떤 팟캐스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팟캐스트 게스트로 와서 그 AR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거기서 또 팟캐스트 게스트로 했었어. 근데 또 게스트로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같이 할래?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러니까 팟캐스트 여러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를 하는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 프로덕션 하는 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iOS 팟캐스트가 있었던 거지. 거기 이제 iOS 담당자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나도 같이 할래 그래서 나도 아예 패널리스트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매주. 그래서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거의 새벽에 했었거든. 그래서 새벽 한 대여섯 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좋았었던 게 iOS 개발자 유명한 iOS 개발자분들 많이 그때 얘기할 수 있었어. 그분들이 게스트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뭐 iOS 개발자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뭐 이제 컴바인 뭐 책 많이 발표도 많이 하는 뭐 도니 월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엄청 러시아 개발자인데 뭐 크리스토프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도 직접 그때 처음 만나게 되고 그 iOS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거 만든 분들이거든. 그래갖고 엄청 좋았지. 엄청 좋았고 그런 경험도 사실 그 발표 덕분에 또 할 수 있어. 아쉽게도 그 팟캐스트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해체가 되는 바람에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나는 그러니까 뭐 사실 영어로 의사소통은 되지만 원어민이 듣기에는 그래도 좀 발음도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있죠. 버벅이고 말이 또 빠르지 않고 그러잖아. 근데도 이렇게 불러주는 게 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의외로 진짜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나? 뭐 그런 생각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처음 해외랑 이제 접점이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있고 강의랑 강연은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강의는 처음에 뭐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돼서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에서 먼저 뭐 이렇게 뭐 유대미에서 연락을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분명히 연락은 왔었거든. 근데 이게 내가 하던 게 있어서 연락이 왔었던 건지 아니면 연락이 와서 아예 처음 시작했었던 건지 가물가물한 것 같아. 왜냐면 그 당시에 어쨌든 나도 온라인 유데미 뭐 팀 트리하우스라는 사이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 iOS 개발 강의.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관심도 가고 발표도 했었고 하니까 관심이 있었어. 어쨌든 근데 유데미에서 그때 한국 뭐 공식 진출 이럴 때여가지고 한국어 강의를 채워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그래서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났다. 그러니까 유데미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내가 그냥 만들어 봐야겠다 시도를 했었어. 그때가 내가 이제 개발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학부 졸업해야겠다 하고 해서 퇴사하고 이제 복학했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학 때나 뭐 학기 중에 심심하기도 하고 뭐 용돈벌이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봐야겠다 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 막 스위프트랑 앱 만들기 초보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열심히 했었는데 하다가 편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만들다가 포기를 했었어. 기억이 나. 그래서 이거 진짜 힘들다. 그리고 분량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그냥 난 처음에 2시간 정도면 찍겠지 했는데 요 파트 2시간, 뭐 요 파트 2시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대여섯 시간이 되고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결승선이 계속 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못하겠다 하고 때려쳤지.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우연히 또 유데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그때 하던 거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완성을 겨우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유데미에서 처음 만들었지. 유데미에서 처음 만들어서 그때가 내 기억에 iOS 11 때였어. 그래 지금 16이잖아. 되게 오래됐지. 그래서 나도 그 코스도 약간 너의 그거랑 비슷하게 앱을 만드는데 이제 AI 기능을 접목한 그때 이제 뭐 iOS 그냥 자체 프레임워크도 AI 프레임워크들이 있거든. 네, 비전이라든지 그렇죠. 네. 보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AI 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만들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또 유데미에서 홍보도 뭐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럼 유데미 강의가 팩케머로도 연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또 별개예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데미를 찍고 나서는 그거를 보고 그걸 책으로 하자. 나도 비슷하게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 근데 나는 그때는 다 거절은 했지.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1년마다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책 써봤자 맞아요. 수명이 1년이니까 그런 건 하고 싶진 않았어. 수명 1년짜리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iOS는 더 심해. 그러니까 매년 그쵸, iOS가 그쵸. 새로 나오니까
또 엑스코드도 새로 나와. 그러면은 그쵸. UI도 다 바뀌고 기능도 바뀌어. 그럼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서. 패스트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에서 그랩 다녔던 경험으로 통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내가 그랩에 다닐 때 블로그를 진짜 많이 썼어.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많은 걸 많이 배워가지고 진짜 글감이 넘쳤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쵸.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이 글감 찾는 게 일이잖아. 근데 제가 그랩 다닐 때는 진짜 한 달에 하나씩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게 좀 쌓이고 특히 이제 내가 그랩의 환경, 앱 개발 환경이 국내에는 거의 없는 뭐 한두 회사가 빼고는 그렇게 큰 그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앱을 개발하는 게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썼고 그 글이 아마 좀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지 않았나 싶어. 사실 뭐 정확히 모르. 강의는 어때요? 강의에 대해서 해본 것 자체는 좋은 경험인데 다시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유대미 강의를 딱 처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커리어의 갈래길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미의 강의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당시 한국 뭐 인프런 대표님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또 지금 이제 애플 아카데미 뭐 좀 담당하고 계시는 iOS를 교육하는 분들이랑 또 만날 수가 있었어.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현업 개발자의 길, 강사의 길 이렇게 이게 나뉠 수 있고 실제로 나눠 갈림길을 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때 고민이 또 많이 됐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더 개발에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초급자 강의를 찍고 나서 그 덕분에 한번 내 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결국은 그래도 강사보다는 나는 내가 어쨌든 나는 개발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게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창업도 생각을 했었던 거고 사업이나 그래서 그냥 더 개발자의 길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초급자 강의는 한번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근데 패스트 캠퍼스에서 했던 거는 한 번 더 시도했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현업자 경력자들 타겟으로 하는 거였어. 스위프트를 처음부터 가르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해보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해서 했지. 그래서 초급자 유대미 강의, 뭐 경력자용 패캠 강의는 다 후회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맞았던 것 같아. 뭐 과정에서는 둘 다 힘들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내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원했던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커리어에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뭐 멘토링도 하고 이제 뭐 책도 쓰고 그런 과정에서 제일 만족감이 좀 컸던 거는 결국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게 엄청 만족감을 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전업으로 한다 이건 또 좀 맞아, 다른 얘기잖아요. 그치. 전업으로 선생님이 되거나 강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뭐 이미 의미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건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니까 그치, 맞아. 그건 싫고 근데 현업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만족감이 되게 커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궁극적으로 그래서 뭐 이게 뭐 돈이 얼마가 됐니 아니면 뭐 커리어에 모은 도움이 됐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별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 1대1로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되게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 과정에서 너무 오는 이 행복한 감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계속 그쵸, 하게 그쵸. 되고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진짜 너 말대로 전업으로 하는 건 또 아예 다른 일이다. 이게 진짜 와닿는 것 같아. 진짜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강의가 잘 찍으려면은 엄청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게 쏙쏙 박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나는 이제 플러터 공부를 올해 초부터 약간 시작했는데 그래서 너한테도 추천했잖아. 노마드 코더님 그 플러터 강의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그 재밌게 진짜 귀에 쏙쏙 박히게 잘 해줘가지고 강사의 길로 안 가길 잘했다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또 들었었어. 근데 나도 뭐 1대1 혹은 뭐 1대 다 좀 그 개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나도 거기서 느끼는 그 만족감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그 패스트 캠퍼스 더 레드 강의도 좋았고 뭔가 내 철학과 나의 생각을 진짜 가감없이 넣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 그 이후에 한 기수 했던 이너 서클이라고 있었어 백캠에서. 그래서 그거는 라이브로 한 열댓 명 그래서 그때는 이제 1대1 대화도 많이 하고 소수 대화도 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 개인 약간 맞춤 그런 멘토링도 해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좋았어. 그리고 부트캠프 얘기도 잠깐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멘토링은 주로 이제 부트캠프 대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부트캠프라는 게 개발 처음 배우는 분들 대상으로. 네, 완전 다른 커리어에 계셨거나 전공자가 아니거나 뭐. 근데 그런 부트캠프에서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서 좀 느낀 거는 확실히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그러니까 커리어가 아예 없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있고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뭐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개발자로 전향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뭔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걸 포기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냥 대학생이 온 거는 그런 포기한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각오도 좀 다르고 회사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배우니까 조금 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어떻게 쓰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이해도가 좀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혼자서 이제 막 교육 뭐 코딩 교육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결국엔 어떻게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약간 로스쿨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도 결국 취지가 이미 다른 전공을 다 한 사람이 이제 그쪽 도메인의 또 법률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코딩도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메인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도메인 건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도메인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좀 더 효율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개발자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되게 가치 창출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 동의해. 부트캠프도 커리어를 전향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뭔가 야간 대학 뭐 이런 것처럼 이걸 수료를 해서 이제 뭐 이 정도의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뭐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기 스타트업들이랑 뭐 얘기를 해봐도 결국에 진짜 좀 투자도 많이 받고 잘 되는 스타트업들은 개발자 베이스에서 나온 스타트업보다는 현업에서 20년, 30년을 하신 분들이 이거는 진짜 문제다라고 느낀 거를 이제 IT를 접목해서 하는 경우에 되게 포텐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해자가 확실히 있고 뭐 대학생 개발자들이 야 이거 뜬다 하면서 모여서 카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부터 명확한 니즈를 타겟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니즈가 있다는 걸 알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사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회사 다니다가 이거 기회인데라고 퇴사하고 뭔가 그런 B2B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봐왔었고 특히 뭐 데이터 쪽으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그치? 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 준다거나 뭐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교육을 뭔가 시스템화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여유가 좀 많이 생기면 IT와 접점이 많이 없는 산업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IT로 이렇게 조금 더 생산성을 올리든 아니면 뭔가 로스가 나고 있는 거를 줄이든 뭔가 이런 뭐 것들을 좀 도와주는 약간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너가 말한 대로 대학생 말고 경력자, 그러니까 다른 필드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특화된 그 사람들을 타겟한 뭔가 부트캠프. 그럼 좀 뭔가 달라져야겠죠. 어쨌든 뭐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네. 병행을 할 수 있게 병행할 수 해준다든지. 있는 커리큘럼이 돼야 될 거고. 굉장히 흥미롭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개발자들을 이제 해외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 이해도나 뭔가 손이 빠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도 빠르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이슈만 딱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결성이나 이런 걸 다 생각도 하고 되게 꼼꼼하게 잘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일단 영어가 안 되는 거,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랑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뭐 인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저는 국가적으로 뭔가 그런 게 되게 디폴트로 깔려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코딩은 다 해. 약간 이렇게 돼서 그게 약간 수출이 되면 되게 좋고, 그리고 그 실력도 다 지금 갖추고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처럼 PC방이 잘 깔린 데가 없으니까 프로게이머들 양성소니까. 오늘 뭐 외부 활동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나는 할 말 다 한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